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또 2022년 4월 2일 국가직 우리 시험을 치러 오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중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2022년 시험 제도가 바뀌고 처음으로 9급 시험이 시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시험 치르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전해봅니다. 또 이렇게 격리된 채 아마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 예상이 돼서 마음의 위로를 또한 동시에 전해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마음 그리고 머리 모두 모아서 냉철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 4월 2일 시행된 이 국가직 9급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출제됐고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으면 더 좋았을까, 또 저는 또 이제 강사인지라 여러분과 실제 수업에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국가직 시험을 치르고 오시기도 했지만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양한 직렬, 다양한 급수의 시험들을 준비하실 때 이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고상도 세우시면 좋겠고, 특별히 아주 가깝게는 지방직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같은 인사혁신처 출제, 특별히 시험을 보시게 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항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체 문항이 문법이 6문제. 사실 뭐 문법의 5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10번 문제 있죠. 어휘의 의미에 관해 물었던 문제를 과연 문법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비문학에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5% 정도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법이 전체 30% 정도, 그리고 비문학이 전체 40%,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죠. 물론 45%까지 볼 수도 있겠으나 굉장히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뭔가 문제를 풀 때 사용하게 해서 심장이 역시 쫄깃쫄깃해지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문학이 전체 4문제, 20%가 출제가 됐고 2글자 한자어 문제 하나, 그리고 한자성어 문제가 하나, 그래서 2문제가 우리 한자 파트에서 어휘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요리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제가 볼 때 2022년 이 4월 2일 시행된 국가직 9급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 하셨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항 8번 문제. 우리한테 조건을 주고서 그 조건에 맞게 순서를 배열해라. 그러니까 실수했다면 에러가 나오기 쉬운 문항 유형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10번 문제. 사실 우리가 이론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문풀 수업에서도 충분히 다루었지만 시험장에서 착각하기 조음직한, 그래서 앞뒤에 사례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면 역시 실수하기 좋았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쉬웠지만 12번 같은 문제도 시간을 두고 촘촘히 하지 않아서 의외로 에러가 또 있을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에게 항상 문제인 문항들이 있죠. 14번 문학 같은 문제라든가 15번 순서 문제라든가 그리고 말 16번 한자 같은 문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생각에 17번 문제 좀 수준이 있었고요. 다음 18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체감 난도가 높지 않은 것과 내 점수는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쉬웠다고 말해도 내가 그 부분을 모르고 내가 그 부분을 어렵게 느끼고 내가 그 부분의 정답을 찾지 않았다면 그건 나의 분명히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니까 잘 확인해 두어야 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정말 너무 국어가 변별력이 없다, 너무 쉬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중학교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가 되어도 내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거의 토플 수준에 이르는 어려운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부분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또 이번 시간에 함께 판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미줄진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우리 규범과 연계해서 썩히다, 썩이다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우리말 썩이다는 언제만 쓴다?
엄마 속을 썩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속을 썩혀라고 쓸 수가 없고 썩이다를 활용해서 썩이다, 썩이고, 썩이어 뭐라고 써야 해요? 썩여. 나머지는 다 뭐를 쓴다? 썩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할 공식을 우리한테 소개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능력을 썩히다, 쓰레기를 썩히다, 더불어 기계를 썩히다는 맞는 표현. 다음에 머릿속에 여러분 저장해야겠죠? 뭐만 썩이는구나. 엄마 속을 썩이다. 나머지는 뭘 쓰는구나? 썩히다. 시간을 썩히든 재능을 썩히든 기계를 썩히든 네가 속만 썩이는구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이번 2022년 4월 시행된 국가직 구급 문제의 경우 제 공식 노트에서 거의 문법은 다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 한가득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선생님 나왔어요 라고 기뻐하는 문자도 보내시고 또 카페에 글도 주시고 했지만 또 이걸 놓쳤으면 얼마나 아쉬울까 싶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번 문제 가볼게요. 가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문장에서 썩이다 썩히다 어휘를 구별하는 문제도 있었고 우리한테 고쳐 쓰기 정말 연습 많이 했죠. 그럼 핵심은 자, 가 읽고 확인하셔야죠.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사실 오빠라는 주어를 주고 또 생김새가 또 나오죠. 생김새가 나와 뭐하다 해야 해요, 여러분? 다르다 해야죠. 그러니까 두 자리 수로 다르다를 주고서 우리한테 헷갈리게 wrong, 틀리다가 아니라 different 상관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생김새가 나와 다르다 라고 써야 하고 맞다 틀리다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다 혹은 닮다 혹은 뭔가 비슷하다 두 자리 서술을 준 건 동일했는데 의미 관계에서 어색했구나. 나번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말은 어떤 말을 어떤 주어가 무엇을 하다 능동적인 표현을 좋아하고 어떤 것이 어지다 아지다 이런 피동적인 표현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앞에 부분을 내가 좋은 결실을 맺다 라고 바꾼 것은 참 좋은 선택이었어. 그죠? 그런데 그런 바람이다 이상한 녀석을 써버렸죠. 내가 바라다 해야지 색이 바래다 라든가 추억이 바래다가 올 수 없는 자리였다는 거지. 너무 감사했던 문제죠, 여러분. 답은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치?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 같아요. 너를 짝짓기.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그치? 네가 잘 되다. 그러면 내가 좋겠다 라는 것이다 라고 앞에 너에 대한 서술어가 필요한데 그냥 네가 잘되다 그러면 내가 좋겠다 사실은 내가 좋다라고 해서 네가 잘되다 주어술어 내가 좋다 주어술어 관계가 있는데 너에 대한 서술어가 없이 끝나서 오히려 여기서 답을 노렸으면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가 될 뻔했는데 너는 정직하게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이다 짝을 주었죠. 물론 거야는 입말 것이다를 지금 구어체로 거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이 했다. 시는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A 하기도 하지만 B 하기도 하다. 문맥상 살짝 지워놓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다 누가요? 신이 누구를요? 인간을. 문제 없죠? 신이 인간을 사랑하다. 뒤에 문장 주어가 누굴까? 신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신이 시련을 주다. 해석이 어색하죠? 뭐가 빠졌죠? 신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다. 그러니까 같은 주어니까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주다가 세 자리 서술어거든. 그러니까 자 신이라는 주어가 그치 목적어 시련을 인간에게 주다. 역시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두 자리 서술어. 자릿수를 역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세 자리니까 인간에게 필수 부사어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너를 정리했더니 신이 인간을 사랑하다. 신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다. 원문장에 넣어서 신이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신이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의 짝을 너무도 잘 맞추어 주었던 다음 시험을 대비하실 때 꼭 이 짝짓기 관계를 연습해 보기를 부탁. 정답은 2번이었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실 바라다 단순한 어휘로 푸셔서도 충분히 푸셨을 것 같고
너를 자연스러운 문장 찾기 연습을 통해 푸셨다고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 가보죠. 하차 성공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역시 땡큐 했지. 왜요? 도금을 줬거든. 우리가 도금을 안 줬으면 사실 이 문제도 어디로 갔을지 미궁인데, 근데 친절하게 도금을 줬습니다. 구국 간장. 이 뭐죠? 구. 9번이나 국, 구불구불한 간과 장기, 그러니까 간과 창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구불구불 깊은 마음속. 첫 번째는 마음속, 마음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구불구불 있는 깊은 마음속은 뭐로 가득 차 있냐? 시름으로 가득 찬 마음속. 그래서 시름으로 가득한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뭐가 됐든 그는 마음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그는 시름에 찬 마음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뭐가 됐든 앞뒤로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운 녀석이었어. 2번.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 각, 세 하는 사람이 있다. 학문에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아. 그러니까 학문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겠지.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뭐하다? 아첨.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연하지.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왜곡해서 아첨할 수 있겠네요. 3번.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 얼마나 땡큐한지. 입에는 꿀이요. 뱃속에는 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겉으로는 뭔가 달콤한 척, 친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름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명백했네. 그런데 4번.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띠리링의 자세. 그럼 여기도 반드시 신중하고 본질에 접근해야겠죠. 근데 뭐가 왔군요? 당랑 거철. 당랑 우리가 못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여기 뭐죠? 벌레, 범아제비, 그러니까 사마귀가 등장해 있고, 여기 뭐 했네? 막을 걷자 수레 철자. 그러니까 사마귀가 수레를 막고 있어. 자기 역량도 모른 채 지금 하루 강아지가 누구에게? 범에게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고 있다라는 녀석을 신중한 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 절대 연결할 수가 없겠죠. 몇 번 정답이네요. 4번 정답. 많이 했어. 정말 많이 했고 너무 감사한 문제였죠. 도금을 주어서 더 땡큐한 그런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4번.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저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 국가직을 인용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작년에 우리한테 경률 주었거든. 공손성 경률 중에서 동의 경률. 그 동의 경률을 살짝 재활용한 문제 같지 않습니까? 이 지민은 그죠? 제가 아는 지민은 BTS에 있는데 그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지민이의 동그라미를 하셨어야 하고 지민이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봐야겠죠.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해서 그랬어? 나도 그랬어. 무슨 경률이야? 동의의 경률. 맞장구를 잘 쳐요.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맞아. 또 동의하죠. 그중에 두 가지로 답변하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인정해줍니다. 맞장구를 쳐주고 하지만 초도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그러자 정수도 동화됐어. 동의해줍니다. 그러긴 해. 그래서 서로 동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특히 지민은 그랬어? 나도. 맞아. 그랬구나. 맞아. 그런 부분이 그랬어. 라고 적극적으로 동의해주고 있죠. 가볼게요.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지 않으며 더불어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 둘이 지금 갈등 관계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약점을 공략하면서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반박. 아닐세. 내용이 없어요. 몇 번 찍어야 해요? 3번 찍어줘야겠죠. 견해를 존중하면서 그랬어? 맞아. 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 5번 가볼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그랬네요. 제목이 김만중의 구운몽.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어요?
국가직의 국가직을 인용하고 있잖아. 그죠? 4번 문제도 국가직이 한번 우리한테 문제로 출제되었던 동일 경류를 재활용한 문제에 가깝고 5번 문제. 물론 제 수업에서 얼마나 많이 했어. 우리가 문제 풀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 구운몽 줄거리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5초짜리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작년에도 버젓이 시험에 등장했던 그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등장했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구운몽 주인공이 9명 그런데 주제가 운 그러니까 인생이 꿈 같다 라는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의식을 깔고 있고 무슨 구성이야? 몽자류 하늘나라에 살던 성진이가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시 뭔가 깨닫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내용 담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적절하지 않은 그래놓고 선택지 한번 확인할게요. 물론 여러분은 구운몽을 처음 봤다, 이 대목을 처음 봤어도 충분히 비문학으로 풀 수 있었어요. 양소유가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되었는지, 양소유가 인간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는지, 3번 성진이 있는 곳이 인간세상이 아닌지,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했는지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운몽을 알고 있다면 양소유는 어디서의 이름? 속세에서 인간세상에서 이름이고 성진은 하늘나라 진짜 하늘나라 자기의 원래 삶이 있는 터전에서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더 좋았을 뻔하긴 했어요. 계속 가볼게요.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일단 비문학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승상이 나와. 나온 사람 무조건 동그라미. 더불어 노승이 나와. 더불어 팔랑자가 있어. 승상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나 보죠. 근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싹 갇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 좌우를 돌아보니 원래 누가 있었구나. 팔랑자가 있었는데 팔랑자도 사라졌어. 승상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의도했을 때 놀라요? 의도하지 않았을 때 놀라요? 내 의도가 아닐 때 놀라지. 지금 내 의도가 아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승상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누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는 상황. 지금 자기가 굉장히 놀랄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 보죠. 그래놓고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 이런 말 알면 정말 도움이 되는데 화상이 원래 불도에 정진하는 스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었으니 즉 뭔가 팔랑자와 함께 있었던 그 위치가 아니고 지금 뭔가 다른 신분이라는 걸 자기가 머리 보고 108 뭔가 염주 보고 확인하고 있죠.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양소유가 아니라 속세에 있었던 양소유가 누구구나. 양승상 같은 사람이구나 알았다면 정말 좋았겠다. 아니라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으로 뭐해 와 있는 거예요? 돌아와 있는 거지. 그걸 지금 깨달았다. 비로소 만져보고 보고서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생각하기를 맞다. 내가 처음에 잘못을 했었지. 그래서 스승님께 책망을 받고 풍도, 도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거든요.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그랬다가 인간 세상에 환도해서 양가의 아들 깨달았을까? 양씨 아들 뭐예요? 양소유. 그치? 그래서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뭐 했네요?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됐어. 그래 인간 세상에 출세했네. 그리고 출장, 나가면 장수, 입상, 들어오면 재상 하고 공명, 신퇴하여 두 공주와 선 낭자. 팔선녀랑 이렇게 수작 떨다가 지옥하고 이렇게 같이 인간세상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속세에서 부인과 첩으로 아내와 첩으로 삼아서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여기까지 뭘 떠올리게 됐어. 자신의 인간의 삶을 그랬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고 이는 필시 사부 아까 등장했던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스승님께서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이게 뭐였구나. 꿈. 그러니까 현실에 있던 성진이 꿈을 꾸었다 다시 어디로 돌아왔군요. 현실로 돌아왔구나를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인간 부귀와 남녀 존경이 다 허무하다. 인생지 다 허무하다. 불경 냄새가 아주 펄펄 나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구나. 대목을 주었어. 읽어봅시다. 자, 양소연은 장원급제에서 한림학사가 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소연은 내가 인간 세상이 싫어. 속세가 싫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X.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준 거죠. 성진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가 아니죠? 속세가 아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있어요. 더불어 성진은 자신의 외양을 통해서 내가 머리 깎고 있구나. 염주도 걸고 있구나. 내가 연화도량 성진이지 라고 인식했어. 정답은 명백하게 2번. 우리가 복습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확인하게 한 그런 문제. 6번 문제 가볼게요. 가라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역시 여러분의 에러가 좀 있었음직한 문제. 우리가 좀 문학에 약하잖아요. 그죠? 시조를 주었어요. 처음 만약 이 시조를 대했다면 어떻게 풀었으면 좋았을까 하는 자세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풀었어요. 간밤에 부던 바람. 여기까지 읽으셨죠? 그럼 뭐야? 간밤에 바람이 불었어. 눈설이 치단 말가? 그러니까 바람도 불고 눈설이까지 쳤대. 그래놓고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가 놈해라. 그러니까 이 바람과 눈설이 동그라미구나 세모구나. 세모가 확실하죠. 왜요? 그치, 이 낙낙장송을 기울게 만들고 있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제가 항상 고전에서 당하는 존재가 긍정, 뭔가 이들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부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긴 부정이고 이 장송, 뭔 송이게? 소나무. 그러니까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이 소나무를 기울게 한 존재니까 부정이고 여긴 동그라미.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얘가 다 기울어간대. 그러니까 바람에 눈설이 기울어가는군요. 하물며 못다 핀 거지야 닐러 무사마리요. 살짝 표기가 어려웠으나 피다가 나와 있죠. 이거 뭐구나? 플라워. 그치? 그러면 못다 핀 꽃은 저 눈설이에 바람이 어떻게 될까? 필 수 없지. 필 수 없고 완벽히 지고 사라져버렸겠지. 그러니까 당하게 된 존재니까 동그라미고 여기는 세모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해서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 뭔가 당했어 라고 했으니까 연결이 불가능하지 않아. 네, 음법. 철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자, 봉우리에 이 구름이 쉬어가고 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얘기를 해. 그러면서 고신월루. 자, 신하가 나오고 눈물이 나와. 비 삼아 뛰어다가 신하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을 비를 만들어서 뛰어다가 구름이니까 여기다가 자기 구름 위에 뛰어다가 임계신 구중심처. 힌트는 여기 있었죠. 9굽이나 되는 아주 깊은 곳. 누구 계신 곳? 임금님 계신 궁궐아니야. 더불어 여기 이것까지 궁궐이란 말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임. 문학에서 특히 고전 문학에서 임은 누구를 의심해야 되는데 임금님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명백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뿌려본들 어떠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이 신하의 눈물을 임금님께 뿌려다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몰랐다 치자. 계속 가볼게요. 이화우 흑벌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정말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냥 비문학으로 읽어볼게요. 이화우 그러니까 뱃꽃비가 막 흩뿌릴 그때 울며 잡고 이별했대. 그러니까 막 뱃꽃이 마치 비처럼 막 흩뿌릴 때 뭘 했군요. 이별을 했군요. 그런데 추풍낙엽 원래 뱃꽃은 봄이거든. 근데 지금 추풍 뭐구나. 가을에 잎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도 이별한 님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에 그러니까 지금 뭐도 나오고 뭐도 나와. 시간도 변했고 공간적 거리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도 보여주고 공간적 거리감도 보여주죠. 사실 천리는 진짜 거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지. 천리에 외로운 꿈만 누가 이미 오락가락하는구나. 그러니까 꿈에만 임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 임은 명백하게 누구인 것 같네. 헤어진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리를 해보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몰랐다 치자. 라 삼동의 배옷 입고 뭔가 이상하죠. 겨울에 여름에나 입는 배옷을 입고서 암혈에 눈비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 바위와 구멍에서 눈비를 맞으며 살고 있대.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봐. 근데 구름 낀 변리도 쬐인 적이 없건만 문학입니다. 특히 고전입니다. 구름이 나오고 자 해가 보이고 있어. 여러분 구름은 누구? 간, 신 상징하고 해는 누구? 임금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이 시 사실 구름은 간신까지는 아니지만 구름 낀 변리도 쬐인 적이 없건만 그러니까 조금의 뭔가 해가 주는 어떤 은덕도 입은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가 진다 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역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난 적이 있는 시이기도 하죠. 문풀에서도 많이 풀었지만 본 적이 있었어야 해. 이 지는 해 누구죠?
임금님의 승하. 임금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그것을 매우 슬퍼하노라. 그러니까 친구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양보해서 처음 이 시도를 봤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문표를 통해서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답이 4번일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까요? 다시 갈게요. 간밤에 불던 바람, 문서를 치단 말까. 그러니까 세조의 바람. 세조의 어떤 이 눈설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세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유문부가 쓴 시조거든. 그렇다 보니 저 낙락장송 다 기울어가다 베라. 누구냐? 충신. 나이가 오래된 어떤 이 소나무, 즉 충신들도 다 기울어가는 이 마당에 하물며 못다 핀 꽃, 어린 어떤 이 선비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더불어 높은 봉에 쉬어놓는 저 구름아 때는 언제냐? 이 당시에 임목 대비 폐위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한 거지, 이 항복이. 이 시조를 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폐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다가 유배를 가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그 철령 땅 뭔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뭔가 구름을 보면서 자기가 임금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 구름에 뭔가 이 눈물이 실려서 저 궁궐에 계신 임금님께 전해진들 어떠리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달라. 가볼까요? 계량의 시조거든. 그러니까 기생이었던 계량이 자기 사랑했던 여인과 기생이었던 계량이 자기 사랑했던 임금과 이별한 후에 그때 이렇게 봄에 내가 사랑하는 임금과 이별했었는데 지금 가을 왔는데 그 임도 나를 생각하는가? 이 마음의 거리가 천리인데 꿈에만 임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조식의 시조 우리 얼마나 많이 봤어요. 삼동에 배옷 입고 아멜에 눈벼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벼슬 하지 않고 있는 처지인데, 그렇지만 자기가 임금의 은혜를 조금도 받은 적이 없지만 해진다. 임금님 승하셨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참 서럽구나, 슬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시. 계속 가볼게요. 정답은 4번. 7번. 기역 디귿에 잘난 척하고 있어요. 기역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뭐 했을까? 승이냐 패냐 디바이드 했겠지. 그러니까 누구누구 지울까? 가름이 뭐죠? 이것으로 저의 감사 인세를 갈음합니다. 대신합니다. 교체합니다. 대신하다, 교체하다가 올 수가 없어. 또 지웠어야 해. 그럼 두 번째.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문이라고 할까? 부분이라고 할까? 층위를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부문이라고 해줘야 해.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부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게 아니라 여기에 상을 드립니다를 강조했으니까 각각의 층위를 강조할 때 뭐 쓴다고? 부문. 몰랐다 치자. 마지막에 또 한번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 형제가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뭐 해야 해?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 다르다. 차별. 구별. 그러니까 여기엔 다르다의 뜻이 있고 단순하게 얘는 뭐 한 거예요? 나누다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선사시대와 그 아닌 시대로 구분하세요가 아니라 니네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말할 때는 뭐라고요? 구별이라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칼도를 빡빡 넣은 한자를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도 칼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디바이드 뜻이고 차별을 두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너를 찍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계속 제가 잘난 척을 하고 있어서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강조 안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계속 가볼까요? 우리 찌끼뜨깡에서 했던 내용도 정말 동일하게 나와서 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계속 갈게요. 8번 문제.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썼을까, 어떻게 문제를 푸셨을까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우리한테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 가마를 배열한 거, 사실 배열 문제에 가깝지만 단선을 주었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별을 두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 자,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다시 읽을게요.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는 우리한테 줬죠. 선택지가 뭐라고 말해?
선택지 힌트가 있었어. 가라고 힌트를 딱 줬어.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나, 다, 라 중에 골라라 라고 해놓고 2단계. 특정 문제를 물결 청자와 관련지어서, 즉 청자 듣는 사람과 뭔가 관련지어서 주의나 관심을 환기해라. 그러니까 청자한테 뭐라고요? 처음으로 지난주에 내 친구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사고 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전거 타다가 뭔가 문제 있었던 적이 있었죠? 라고 하면서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너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사실이 있어. 관심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한 게 뭐냐면 자, 3단계 단계 묶어주세요. 둘 다 뭐가 겹쳐요? 해결 방안. 그럼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3단계 해결 방안은 뭐냐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라고 돼 있고 4단계는 뭐냐면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중요한 낱말 뭐죠? 구체화 네모 박스. 구체화가 뭐예요? 언제 구체적이죠? 숫자를 주거나 예를 주거나.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 두 부분은 정말 우리한테 땡큐인데 어떤 이야기를 뭐 한 거야? 처음 어떤 이야기를 제시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해와 만족을 유도하고 이 처음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뭐 했다는 뜻이에요? 상술.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한테 수치로 예시로 구체화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적 진술 먼저 오고 구체화, 상세화 진술 왔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힌트를 눈치챘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었고 이걸 눈치 못챘다면 상당히 미로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죠. 가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 친구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해결책, 헬멧 얘기가 여기 나에도 있고 라에도 있어. 우린 이미 사실 먼저 자기 친구에게 꺼내고 내 얘기를 꺼낸 너를 택했다면 2번과 3번 선택지를 여러분 살짝 봤을 거고 나냐 라냐 사실 이걸 두고 고민하셨겠죠. 그런데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한다면 사고를 당해도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이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이점까지 있습니다. 라고 뭐 했어요? 술. 그러니까 누구 뒤에 누가 확실해. 나 뒤에 라가 확실하지.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서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가가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마마로 끝나서 이것은 이미 주어진 체이고 중간을 어떻게 요리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제시된 3단계와 4단계에 대해서 해결 방안 먼저 일반적 진술 주고 상술했다는 뜻이구나. 이걸 눈치챘다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찍어야 해요? 2번 찍어야죠. 9번 문제 가봅시다. 많이 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논리적 관계를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물론 이 문제의 평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등 수준 아니야? 중등 수준의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면 공부해야 해요. 내가 안 되는 거면 내가 그 부분을 알아야죠. 내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구멍이 있는 지식이 있다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구멍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시사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9번 문제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에러구나. 선택지를 먼저 째려봐야죠, 여러분. 내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빅데이터가 나오나 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복지 사각지대, 눈에 안 보이는데 죽어있는 동네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을 뭔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기관이 있고 수급자가 뭔가 거주지, 이거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자, 이 거리가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한테 확인해라 라고 했고 다시 읽을게요. 자, 두 번째 우리한테 뭐 얘기했냐면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이 사이의 거리가 복지 혜택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혜택이 미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라 라고 했고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 그러니까 뭔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셔틀버스 노선을 증설해야겠다라고 여긴 대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뜻이고, 마지막 복지 공감 지도, 그림이 나오나 보죠? 이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철수는 이만큼 만족했어요, 영희는 이만큼 만족했어요, 어떤 개별 만족도 파악이 가능한지 가봅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야, 이름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나 보죠. 여기 와 땡땡씨가 빅데이터 나왔네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데이터와 땡땡씨로부터 받은 복지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공감 지도라는 것을 제작하고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질문, 왜 이거 분석한 거예요? 왜 이런 지도를 제작한 거예요? 그렇지, 취약 지역을 지원 방안을 뭔가 제시하기 위해서 앞에는 선택지 말로 바꿔줘요. 사각지대.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한다 얘기는 사각지대를 뭔가 줄여보겠다, 그 목적으로 한 거구나.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했네. 그래놓고 복지공감 지도는 공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땡땡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 그러니까 지도인데 뭘 지원하고 있는지, 필요한 대상자는 누군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이 보이는 진짜 그림 지도를 만들었던 모양이죠.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떤 지역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제작한 거 확실하네요. 계속 가보죠. 이 사업을 통해 땡땡씨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 그러니까 이 기관으로부터의 거리와 복지 혜택에 뭔가 관계가 있군요. 멀리 살면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지. 15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게 됐고,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대.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는데 뭐가 없군요. 개별 수급자, 이게 없어. 그쵸? 가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그거 뭐라고 하냐면 취약 지역 지원 방안, 이야기를 명백하게 했고, 더불어 15분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집중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연결 가능하고, 그래서 셔틀버스 뭔가 증설해야겠어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별 만족도가 철수는 얼마큼 만족했고 여기는 얼마큼 만족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몇 번 찍어야 해요? 4번 찍어야겠죠.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어. 다만 이런 진짜 우리가 수업에서 연습한 내용들이 있어야 실제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냥 이런 정도는 눈 감고도 푸는 수준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10번 가볼게요, 여러분. 기억 리을의 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놓고 단어 의미의 변화에 대해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게 쭉 설명해 줬고, 더 중요한 건 예를 주어서 우리가 답을 놓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여기가 첫째고 여기가 둘째야, 여기가 셋째고 여기가 넷째야. 그럼 여러분은 일단 헷갈리지 않게 첫째 묶어주시고, 둘째 묶어주시고, 셋째 묶어주시고, 넷째 이렇게 묶어놓고 생각을 차분하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설명했냐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대. 첫째가 뭐냐? 아침 먹고 공부하자 해서 아침은 본래 의미인 하루 중에 이른 시간, 즉 시간이 아니고 아침 먹는 밥, 그러니까 아침밥인데 우리가 아침이라고 생략해서 쓰잖아요. 자,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돼서 아침만으로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이다. 친절하게 여기 이 의미가 여기 포함돼서 이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라고 사실 얘를 서술해 준 거지. 얘를 일반화시켜 설명해 준 거지. 그러니까 힌트는 여기 다 있었어. 밑줄의 힌트는 항상 어디 있다? 앞뒤에 있잖아. 여기 있네요. 가볼게요, 여러분. 자, 기억, 너에 대해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진짜 애들이 가서 코를 갖다 묻혔어? 그게 아니라 뭐? 콧물. 그러니까 콧물과 코 두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물을 생략해도 그치 우리가 충분히 그 코가 뭐구나? 콧물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침 밥과 아침 이 두 개가 긴밀한 관계여서 우리가 아침밥이라고 안 하고 아침이라고만 얘기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게 아침밥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얘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생략했구나.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있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놓고 둘째 하고 연결했어. 바가지는 원래 흥부가 박을 타죠. 그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랐던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은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로 명칭이 바뀌었구나. 즉 뭐라고 설명했네. 이걸 대해서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뀐. 그러니까 바가지라는 말은 그대로인데 지금 박을 탄 바가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바가지. 그래놓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수세미. 원래 식물 이름, 물론 지금도 식물 이름으로 부르죠. 그런데 마찬가지 바가지도 지금 우리가 박을 타는 것도 바가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릇을 씻는데 쓰는 물건이란 의미로 뭐가 했어?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뀐 사례, 짝짓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네가 지시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시로 너를 주었어. 계속 가볼게요. 그래놓고 자, 셋째, 묘수는 원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는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 다시 뭐라고 설명했네? 여기 묘수란 녀석은 아주 특수한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그런데 이 단어가 일반적인 언어 생활, 즉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 즉 어디 갔어요? 특수한 영역에서 일반화되었다 라고 우리한테 정리를 친절하게 해주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셋째, 배꼽은 친절도 해라.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 한가운데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어떤 의미야? 특수 의미로. 그치? 바둑이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즉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 뭐된 사례야? 특수화된 사례.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특수하게 쓰이다가 일반화된 말을 줬는데 얘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 여기에 특수하게 쓰이게 되었다라고 해서 방향을 달리 설명하고 있잖아.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자, 뭐라고 했느냐? 너는 원래 특수한 바둑이라는 영역에서 쓰이던 용어가 일상적인 언어로 일반화된 사례를 줬으면 방을 똑같이 특수에서 일반으로 가야지. 근데 일반에서 특수를 주었구나. 물음표 했어야 해요.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자,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뭐라고 불렀어요? 산슬령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가 생긴 경우 사실 우리는 뭐 또 알아? 이게 뭐구나? 금기어, 이게 뭐구나? 완고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었느냐? 무서운 전염병인 뭐를 꺼려서 전염두 얘가 뭐예요? 금기어 이걸 꺼려서 뭐라고 불렀어요? 손님 완고거라고 부르게 된 명백하게 짝짓기가 가능한 예시를 준 거지. 몇 번 찍어야 3번. 암기 문제 아니었어.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의 진술을 따라서 이 사례와 이 사례가 짝짓기가 되니? 이 사례와 이 사례가 짝짓기가 되니? 이 사례와 이 사례가 짝짓기가 되니? 짝짓기 문제였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였구나.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의 확대, 영역의 이동, 영역의 축소로 생각했을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시를 명백하게 주어서 짝짓기 하는 문제도 우리가 연습했거든. 정답은 3번을 찍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계속 가볼까요?
이런 영역에 뭔가 짝짓기 하는 암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의미 변화의 원인.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사실 지식으로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명백해 보이고 다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소홀히 했구나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계속 읽어. 그러니까 좀 머리가 아팠겠죠, 여러분. 시장에게 빚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 그러니까 지금 뭔가 농장주가 시장에게 빚 공해 이거 안 좋아요. 농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이런 글인지. 두 번째, 건의에 대한 신뢰성. 이 사람이 뭔가 관심을 촉구했으니까 지금 건의했다 이렇게 왔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 여러분 자료를 인용하면 뭐가 나올까? 책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나와야 해? 겹, 화살, 괄호라든가 혹은요. 겸낫표라든가 혹은요. 큰 따옴표 이런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명백하게 뭔가 누가 쓴 뭐라든가 아니면 책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인용이 안 보여. 그랬다면 의심을 했어야 하고요. 3번.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뭔가 야간 조명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어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뭔가 언급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마지막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아마도 이 빚공해가 누구 때문이구나. 골프장 뭔가 야간 운영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내용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요 골프장한테 야간 운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골프장이 좋다고는 안 하겠죠.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뭔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래. 가봅시다. 땡땡시 시장님께 확실하는 시장님께 쓰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띠리링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빚 공해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빚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고 지금 우리 농장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어디도 땡땡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 같은 시 다른 시 같은 시 세모세모니까 그쵸?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촉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당연히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즉 이 뭔가 농장 작물이 막 자랄 때 그땐 좀 야간 운영을 좀 줄여주시고 또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이 시에서 좀 이렇게 보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뭐 또 얘기해요. 해결책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겨날 문제점과 해결책을 얘기하면서 또한 뭐래요? 땡땡군 그러니까 세모 우리가 헷갈릴까봐 완벽하게 동그라미라고 해서 정확히 다른 도시 입을 주었어요. 빚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이야 다른 동네 사례야. 다른 동네 사례지. 그러면서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 둘 다 잘 살 수 있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났네.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요. 그렇지 인용 출처가 없어. 우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연습한.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3초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읽고 풀어도 되게 훌륭하고 야 쭉 읽어보니까 인용이 없는데를 확인했다면 정말 잘 푼 거죠. 정답은 너를 찍었네요. 확인해 볼까요? 많이 했어요. 담화 얘기도 하고 뭐 인용도 얘기도 많이 하고. 계속 가볼게요. 자 1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쉬운 듯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셔야죠.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자,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그 책, 저 책, 그 책, 이 책. 뭘 우리한테 묻고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한테 원한 건 이런 정보들이네. 자, 1번 선택지. 기억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화자 동그라미 한번. 니은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누구보다 지워버리고. 자, 청자 동그라미 하셔야죠. 핵심 뭐? 가깝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깝나를 확인하래. 가봅시다. 다시 가볼게요. 이진과 태민이야, 그죠? 왠지 둘 다 어느, 그지? 회사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 태화가 이래요. 태민아, 너 이 책 읽어봤니? 이 책? 누구에게 갈까요? 자, 관형사, 이, 그, 저. 화자, 말하는 나로부터 아주 가까운 건 이.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 읽어봤니? 누구에게 가깝구나? 말하는 화자에게 가깝죠. 그랬더니 태민이가 아니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 그러면 화자에게 그 책이 가까워? 청자에게 가까워? 청자에게 훨씬 가깝지. 그러니까 가깝다를 논했으니까 자 태민아 이 책 읽어봤니? 할 때는 진이에게 가깝죠. 그런데 그 책?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보다는 청자에게 가깝다. 맞는 진술이네. 그런데 이 책과 그 책은 뭐예요? 같은 책?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볼 만해. 꼭 읽어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책을 좋아하나 봐요. 그럼 저 책은 어때?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재미있는 책이야. 그래? 그 책도 함께 읽어볼게. 일단 저 책과 그 책은 뭐한 책? 같은 책. 그런데 자 우리한테 어떤 걸 요구했냐면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다. 자 청자 동그라미 하시고 멀다 동그라미 한번. 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청자, 태민이에게 훨씬 멀다 라고 소개했다. 질문, 누구에게도 멀어요? 진이에게도 멀고 누구에게도 멀어? 태민에게도 멀지. 저 책이라고 말하면 둘 다에게 멀다야.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구 비교할 수 없다지. 더불어 다만 이 저 책을 다시 그 책으로 받은 것은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책이라고 저 책을 다시 지칭해서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책이고 이렇게 같은 책인 것도 확실해지고 계속 가보죠. 두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 그러니까 두 책을 다 들고 온 거죠. 읽어보겠다고 하니 생일 선물로 이 책 두 권 사오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아주 가까우니까 이 책이라고 받은 거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두 개. 그치? 이 두 개를 지금 다 사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2번에 대해서 물음표했다 치면 디귿과 리을은 같은 대상 가볼게요. 자, 디귿과 리을은 같은 대상. 맞아 틀려요? 맞아요. 더불어 미음은 니은과 디귿, 즉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가리켜서 이 책이라고 말한 것. 이다 아니다? 이다. 이게 너무 명백했지. 그러니까 다 몇 번 지워야 해요? 2번 지워주어야겠지. 그래서 살짝 시간을 잘 요리했어야 하는 우리가 관형사 할 때 했던 거리감을 묻기도 했고 대화를 물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많이 연습했죠?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한 대째 한번 볼게요. 1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근대 이후 이제 근대를 찾아야겠구나. 즉 아동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아동 권리 현장, 아동 권리 협약, 뭔 아니구나. 책 제목, 신문 이름은 아니구나. 그래서 무슨 가로 줬네. 표를 지금 대신하고 있죠. 이걸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것을 근거로 얘가 나왔는지 확인하래. 다음 3번.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헌장에는 모두 발달,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뭔가 들어가 있는지 각각 3개가 이 발달을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4번.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제네바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좀 구별하기 쉽네요. 이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룬 녀석인지 다시 이 선언이 뭔가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이 아동을 인식했는지 확인해라 라고 말했네. 가봅시다.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 사회. 야, 슬프네요. 전근대 사회는 아동을 뭐로 봤군요? 부모의 소유물입니다. 또요. 종족의 유지,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 그러니까 종족 유지를 위한 수단,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을 봤었대. 근데 이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 자, 뭐가 나왔군요?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다시 여러분 여기다가 접속어 하나 넣어줄게요. 읽어볼게요. 아동이 근대사회 이전인 전근대사회에서는 부모의 소유물이었다. 종족의 유지 수단이었다. 국가의 방위 수단이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띠리링 같다 다르다? 다르다. 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없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야?
있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명백하게 근대사회에 이게 있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다 그러다를 넣을 수 있어. 역접관계구나. 이땐 이게 없었는데 이땐 이게 생겨났어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근대사회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됐다.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라는 관용절을 길게 주어서 살짝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역접 놓칠 수도 있게 만든 거죠. 어쨌든 여기에 이르러 구인법에 따른 국가 개입, 더불어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즉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22년 잽 여사, 이름이 멋지네요 여러분. 아동 권리 사상을 담아서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했대. 이를 기초로 24년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등장하네요. 이게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 우리는 말을 원했죠 아까. 이 위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속에서 양육돼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뭐래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주로 인식되었다,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네바 선언에서 아직 아동은 뭔가 이 객체로만 여전히 인식되었을 뿐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어. 몇 번이 나가리게? 4번 나가리가 확실해 보이고 계속 가볼게요. 최근에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채택했는데 바로 그것이 결과물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 질문 아동권리 협약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발달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인식되었을 뿐 이것을 위한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은 언제 된 거야? 그치? 바로 여기 등장한 누구요? 계속 가볼까? 아동 권리 협약이니까 역시 발달에 대한 내용 여기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해주어야겠지.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토대로 이걸 깔고 이것을 근간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국외항 아동권리 헌장을 만들었대.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 존중의 권리 등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 모를까봐 여기에 이미 뭐가 있다고 또 한번 강조해줘. 발달 있는데 이걸 토대로 했다라고 또 한 번 얘기해 주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한 저번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아동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쾅쾅쾅. 아무리 읽어도 그치. 우리가 4번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1번 저 위에 첫 단락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고 2번도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했고 더불어 우리가 중간중간 발달에 대한 내용도 각각 확인했죠. 14번 가봅시다. 자,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 얼마나 감사한 줄 공부한 시죠. 너무 땡큐스 여러분. 야 진짜 이럴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강사로서 같이 공부한 시가 떡하니 이렇게 나와줄 때 진짜 뿌듯하고 기쁘고 야 이 문제는 정말 다 맞히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못 보고 들어갔거나 또 잊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풀었으면 좋았을까 도전해 볼게요. 저들 아직 아는 것을 묻고 있어요. 제목이 봄은. 제목이 봄이래. 근데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 봄은 오지 않는다. 질문. 자, 선택지에 오지 않는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다. 뭐래? 무슨 표현? 단정적 오죠. 단정적 말투. 근데 다만 우리한테 자 2번 읽어볼게요.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택지 먼저 보지 않고 시를 살짝 보고 온 이유는 제목이 봄이라는 걸 좀 강조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 이런 게 있는지 희망에 대한 단정적 또 신념에 대한 단정적 그다음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은 현실이 아닌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한 시라고 지금 1번은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뭔가 시어가 표면적인 의미 말고 그것을 뭔가 포함하는 더 큰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3번은 말했고 4번 봄과 겨울이 뭔가 두 개잖아요. 이원이죠. 더불어 대립 얘네들이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의한수 문학 공부할 때 얼마나 강조했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문학 문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볼게요 여러분.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뭐래요? 움튼다. 오지 않는다. 움튼다. 오지 않아. 움튼다. 무슨 어조야? 단정적 어조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 땡큐입니다. 사실 여기서 눈치를 챘으면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 명백하죠. 자, 봄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 왜요? 화자가 너그럽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 다시 올라가서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어. 그럼 겨울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가 확실하죠. 뭐야? 이원적 대립이라며. 확실하네. 그런데 이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오지 않는다, 움튼다 그랬는데 예상도 하고 있어. 그럴 것이다. 예언적 말투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 땡큐네요. 미움의 쇠붙이 동그라미 세모. 세모가 확실하죠.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마지막에서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미음의 쇠붙이 나오는 순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뭘 뭐 하는구나. 어떤 의미를 상징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미음의 쇠붙이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구나. 이게 뭐구나. 그렇지.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렇지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가 전쟁의 실현이라든가 다양한 걸 뭔가 쇠붙이라는 건 총, 무기, 살상과 관련된 뭐겠구나. 그럼 다시 갈게요 여러분. 자 봄이 뭐구나. 통일이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 봄이 긍정의 것이고 이게 통일을 상징하는구나. 통일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깥, 나라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래. 나라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 친절도 해라 아름다운 논밭을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힘으로 움트는 것. 그것이 통일이래. 즉 그러면 통일의 반대 뭐네요? 분단의 현실. 분단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쵸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눈보라 아주 엄한 고통까지 몰고 와서 우리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통일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는 거래. 그러면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즉 우리나라를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을 모든 분단의 어떤 현실과 분단의 아픔과 상처들과 기타 등등 이것들을 다 녹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더불어 예언적이기도 하고 더불어 단정적인 봄은 여기서 움튼다 라는 자신의 신념과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구나. 아무리 읽어도 뭐 없네. 순수 자연의 세계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신동엽이라는 분을 아세요? 60년대 대표하는 참여문학 시인이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순수 자연의 세계는 어디에 어울려? 청록 뭐 이런 동네랑 어울릴 법한 녀석을 주면서 우리를 뭔가 헷갈리게 만들었구나. 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도 좋고 이 시 자체를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서도 순수 자연에 뭔가 의미심장해. 뭔가 상징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만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을 찍었어요. 15번 갈게요. 다음 글에 전개 순서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힌트는 어디 있어요? 선택지에 선택지를 잘 들어봐야지. 일단 뭐가 첫 번째구나. 마가 첫 번째구나. 그 다음도 땡큐다. 마 뒤에 뭐예요? 마 뒤에 가냐 다냐. 그치? 가냐 다냐 확인해라 라고 했어. 그럼 일단 마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 뭐냐면 사회는 얘기하네.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서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단체라. 뭘 소개했군요? 사회를 소개해서.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여러 사람이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그래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그 인연의 단체래. 그래놓고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건 뭐냐면 이 뒤에 가냐 다냐 가.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연하면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가로 간다. OX. S. 그치. 내 맘대로 사회를 기관으로 풀면 돼 안 돼? 안 돼. 아직 기관이 뭔지 안 나왔잖아. 우리한테 준 건 사회밖에 없어. 그러면 다. 말과 글이 없으면 뭐가 보이세요?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요. 어디로 가야 하는구나? 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뜻을 통하는 거야. 사회는 힘을 잇는 거야. 그래서 인연의 한 어떤 단체인데 뭐가 없으면
말과 글이 처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있어야 뜻을 통할 수 있다. 그리고 뜻을 통하지 못하면 번듯한 모습을, 특별히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 라고 꼬리잡기를 친절하게 해줬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 뒤에 네가 다라는 걸 알았다면 마다 있는 3번과 4번을 놓고 가냐 나냐를 정의해야지. 그럼 가. 또 나와. 이 기관을. 아직 기관이 안 나왔는데 기관 나왔으니까 나 의심해야 돼.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해서 그 인민을 통합시켜 작동하는 뭐와 같다? 기관과 같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 기관과 같다라고 처음으로 기관이라는 말을 언급했구나. 그 다음은 너무 쉽죠, 여러분. 뭐 해야 해요?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련하면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해서 노둔해지면 작동도 막혀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요. 그뿐 아니라 즉 우리가 수리하지 않고 작동도 막혀버리고 막 이렇게 뭔가 그 다스리지 않아서 사회의 발달을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해서 필경을 쓸 수 없는 지경, 완벽히 망가진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는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즉 말과 글을 잘 수리해야 그 사회가 원활해. 말과 글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회가 발달이 안 될 거야. 뿐 아니라 사회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순서 마 뒤에 누구 가야 해요? 다를 갔어야 해. 그 다음 다 뒤에 누굴 갔어야 해? 나를 갔어야지. 그 다음 어디를 가야 해? 가라. 명백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다나의 어떤 꼬리 잡기만 되었다면 답 찍는데 우리가 망설이지 않았을 거야. 가라의 연결은 명백해 보이거든. 정답은 몇 번을 찍어야 해요? 4번을 찍어줘야지. 제가 늘 강조했죠. 이런 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항상 뭘 잡아야 해? 꼬리 잡기. 선택지 힌트 잘 활용하고 꼬리에 꼬리. 어떻게 꼬리를 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런 문제의 포인트라고.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16번 가볼게요.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거 고르래. 1번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어. 2번 김 위원장의 주장을 듣고서 그 의견에 동의해서 제청했어. 3번 우리 지자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생각나지 않아. 해결 생각났네. 다시 할게요. 16번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 나가리를 고르래. 자 1번 오늘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어. 2번 김 위원의 주장을 듣고 그 의견에 나도 동의해서 제청했어.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생각났어. 4번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재론이 필요해. 질문 4번부터 갑시다. 다수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다시 뭐 해야 해? 말해야지. 무슨 제? 다시 제. 론자에 뭐가 붙어있네? 말씀은. 자,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또 뭘 줬어요? 다시 제. 여기도 뭐가 있네? 말씀 언. 자, 김 위원의 주장을 들었어.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해. 그래서 자, 원래 제청의 뜻은 다시 제자, 청할 청자. 무슨 뜻이죠? 다시 청합니다. 즉 여기에는 앙코르의 뜻도 있어요. 다만 당신의 의견에 뭐 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우리 뭐라 그래요? 제청합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 우리가 제3, 제4 할 때도 봤고 네가 제론, 제청 친절하게 나왔으니까 다시 말 힌트를 준 셈이야. 더불어 안분지족 할 때 무슨 족자 쓴다? 발족. 그치? 가득 찰 만의 발족자를 알았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몰랐다 치자. 자, 우리가 해묵은 문제를 뭐 하는 거야? 해결은? 풀어야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있어 여기? 실사 뭐 하고 있어? 묶어. 아니 문제를 왜 묶어? 문제는 뭐 해야 해? 해결한다는 건 풀어야지. 너 이상하구나. 몇 번 나가리야? 3번 나가리.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뭐냐? 물처럼. 원래 가운데 중앙 앙자가 이렇게 꽉 막혀 있잖아요. 이걸 뻥 뚫어서 물이 쫙 내려가게 하는 게 풀어. 네가 정할결이라고도 부르고 해결하다, 결정하다 할 때도 우리가 너를 쓸 거거든. 그러니까 풀어서 묶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얘 이름이 선비사. 그죠? 선비가 말한 건 좋아 안 좋아? 좋아. 입춘대길 할 때 길. 실사자에다가 좋아요의 의미인 길할 길자를 붙였다. 실로 좋은 거 두 개를 묶어. 뭐예요? 묶을 결혼. 네가 결혼하다 할 때 결자.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건 묶는 게 아니라 풀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묶을 결자라서 어색했구나 알았다면 때끼리. 제가 오늘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중3 수준의 한자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중2건 중3이건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대학교 뭐 그 대학원 이상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야. 신의 한 수 한자편 제발 들어줘요, 여러분. 앞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한자 이렇게 풀어줘. 이것만 들어서도 여러분이 해결은 묶는 게 아니지. 묶을 결자 하나만 알았어도 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한 한자야. 그러니까 정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부분 놓쳤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정리해주면 좋겠고, 내가 잘했어? 내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름 한번 불러보죠. 가득 찰 만, 발족족, 만족. 다만 우리가 너 발족자인데 만족의 뜻으로 쓰는구나. 또 읽어볼까요? 다시 이제 청할 청, 제청. 또 너는요, 풀해, 결정할 결, 해결. 너는요, 다시 이제 논할 논, 재론. 다시 이야기를 해보다, 다시 청하다. 앙콜의 뜻도 있고 동의합니다의 뜻도 있구나도 기억해두면 좋겠죠. 물론 우리가 수업에서도 얼마나 했어. 정말 많이 했어.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17번. 수준 있는 문제.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을 기억 리을에서 고르면, 저 이 문제 좀 수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신분에 따라 문제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뭐가?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나오나 보지. 그것은 신분에 따라 문제를 딱 신분에 따라서 너는 문체가 이거 해야 해 라고 너는 이거 해야 해 라고 결정해주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앞에 뭔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널 정리해준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나와야 해요? 신분에 따라 뭔가 문체가 달랐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것을 뭔가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뭔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주어야 가능하겠죠. 가볼게요. 무슨 얘기라는 거야?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 자,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인데, 자, 이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될 때 가장 계기가 된 게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작가들 이들의 뭔가 뭘 봤군요? 문체를 봤나 보지.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유럽이 정신적으로 뭔가 풀려나게 되었대. 그 이후 여러분 소개하세요. 어떤 이후? 재발견한 이후. 해방된 이후. 정신적으로 해방된 이후.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얘기해주네. 이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 그러니까 이런 문체가 제일 좋다라고 이걸 우리가 모범으로 여기겠어 라고 여겨왔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그치? 모범으로 여겨진 이러한 상황은 대략 7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단 뭐 나와요?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해 주겠지. 그치? 어떻게 변했니?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뭐 했군요. 귀족에게는 뭔가 운문, 영웅적 운명 얘는 이것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시학을 뭐 했다? 거부했다. 그렇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 뭐야? 싫어. 이걸 정리해줘. 시작. 그것은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디밖에 안 돼. 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실은 기역과 니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지웠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복이라는 말을 안 줬는데 우리한테 보기를 주면 보기를 먼저 요리해야 해. 이 보기 문장이 지금 앞에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너를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서 사실은 그걸 먼저 알고 읽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고를 수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너는 여기 너무 밀접해서 아니야. 지웠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 너무 밀접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긴데 널 정리해주기 위해선 앞부분에 그 얘기가 먼저 나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 정답은 널 찍었어요. 이
비문학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그러니까 긴장도가 낮고 내가 시간이 얼마든지 있고 여유가 있고 마음 편안할 때 비문학을 푸는 실력은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프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시간을 강조했던 이유도 우리가 시간을 인지하고 시간을 인식하고 문제를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완벽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압력 속에서 내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자기 평상시 읽던 습관이 막 나와요. 내가 연습하던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막 평상시 습관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연습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만약 이런 문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주어서 시험장에서도 내가 긴장되는 상황 속에 연습하던 그 실력이 나오게끔 뭔가를 깔아줘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 지금 지방직이 좀 시간이 아주 뭔가 우리한테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 약점이시라면 꼭 신한수 비문학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 신한수 독해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채워가시면 좋겠고 또 하부 시리즈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18번 문제 갑니다. 자, 우리 많이 했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목이 있네. 소설인가 봐요. 누가 썼군요. 이태준의 폐강랭. 아 이런 거 볼 때 쫄지 말자. 낯선 지문 하나는 반드시 등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도 아마 그죠? 제 생각에는 이걸 읽고 들어간 사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자, 헌택지는 우리한테 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이 이 박을 봤는데 박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대. 그 태도가 내 작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 그러니까 이 박이 나랑 비슷한 처지네. 아유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난 참 불쌍하구나.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3번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서 야 도시가 많이 변했네.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음 4번 현이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서 야 암울하네. 뭐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일치 불일치 문제죠. 우리한테 지문만 문학을 사용하고 있을 분. 가볼게요 여러분.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지 않은 지 오래여 더부룩하느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자, 누가 나왔네요? 박이 나왔어요. 박은 뭔가 수염도 깎지 않은 지 오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에 못 보던 표정. 뭔가 뭐 했구나. 변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니는 학교에만 지싯지싯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요긴치 않게 여기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싯지싯 붙어있는 존재 같았다. 지싯이 우리한테 신전에 설명도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원하지 않은데 나만 원해서 붙어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박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학교에 붙어있는 사람인데 뭔가 이 학교에 붙어있는 것도 학교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해서 붙어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시대 전체에도 이 사회는 시대는 이 뭔가 박이라는 존재를 중요하게 여긴지 않는데 그 혼자 뭔가 원해서 붙어있는 그런 존재 같은 뭔가 쓸모있는 느낌 쓸모없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서 현은 박의 그런 지시지짓하면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다시 현이 이 박의 이런 어떤 모습 간신히 뭔가 자기가 원해서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봤군요. 나랑 똑같구나 라고 느꼈어. 그러면서 야 누구랑 똑같구나. 내 작품이랑 똑같구나. 아마 현은 작품을 쓰는 사람인가 보지?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랑 똑같구나. 뭔가 내 작품도 사회가 되게 요긴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 중요하게 여긴치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뭐예요? 울고 싶게 괴로워졌대. 너도 별로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구나. 나도 그래. 내 작품도 그래. 뭘 느꼈네. 연민 맞네요. 한참이나 부드러웠던 손목을 놓고서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대. 뭔가 만났나 봐 여기서. 그래놓고 할 말은 많다면서 직거래보고 싶은 말을 골라낼 수가 없었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래놓고 이내 다시 일어나서 현이 말합니다. 나 좀 혼자 걸어보고 싶네 했대.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 이번엔 김이 나오네요. 사람이겠죠 여러분. 먹는 김 아니겠죠. 김을 만나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라는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박은 이제 가서 김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나 좀 혼자 걷고 싶네 그러면서 모란봉으로 나온 거였대. 계속 가볼게요.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는데 전에 본 기억이 없는 빌딩 꽤 많이 들었었네. 뭐 했구나.
변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죠. 그 중에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구이에 우리가 설명합니다. 뒤가 뭔가 구부러지거나 끄고 들어간 자리 이렇게 뿌다기에 벽돌 공장도 아니고 감옥 같은 느낌, 뭔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뭐와 같은? 묘와 같은. 그럼 되게 밝은 느낌이네. 암울한 느낌이네. 암울한 느낌이 뭔가 드는 그 건축을 보였대. 그래서 현이 운전사에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였군요. 경찰서에서 받은 그의 느낌 뭐예요? 묘 같았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했구나. 그러면 가보시죠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현은 애정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기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OX. S. 명백하죠.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뭔가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 같다 라는 박을 동정하고 있고요. 현은 새 빌딩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했구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현은 뭔가 경찰서 묘 같아 암울해 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조금 더 연장된 문학적 기술을 살짝 추가해서 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30년대 거의 말 38년에 등장한 폐강이 원래 대동강. 근데 폐강랭, 대동강이 차다. 즉, 여기 등장한 현은 소설가인데 조선어를 가리키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일제치하라서 못할 처지. 여기 나와 있는 박도 학교에서 조선어 가르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 못할 처지가 돼서 둘 다 지금 뭔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가요? 김. 근데 김은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 야, 열심히 너 이 사회에 적응하라고! 라고 해서 누구랑 대립하게 현과 대립하는 존재가 되어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혼자 나와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 차가웠어. 제목이 뭐라고? 폐강랭이라고 우리한테 준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 가보죠. 자, 많이 했다. 잘난 척을 계속하고요. 야, 19번 정말 땡큐죠 여러분. 뭐 이런 문제를 냈어. 우리가 물론 뭐 수업 때는 유도 없이 했고요.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분야기도 하죠. 사이시옷 어디 쓸 거니? 우리말로 합성어 됐을 때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뒷글자가 된소리가 날 때 된소리가 들어온 경우가 니은 첨가 아니고 된소리라고 한정했고요. 여기는 한자하고 우리말과 만났어. 즉 한자가 섞여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된소리가 들어온 것. 그럼 여러분 소개하세요. 읽어요. 시작. 아랫집 누가 한자? 없어요. 둘 다 고요니까 뭐 표기하에 시옷 표기. 이번 읽어요. 시작. 쇠 조각이라고 읽을 거죠. 자, 누가 한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된소리가 들어온 사이수리 현상이고 시옷을 표현하지 않아? 표현해. 표기해 주어야지. 반드시 must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에 따라 너는 한자가 끼어 있어라. 발음해요. 시작. 전세 빵. 발음해요. 시작. 자리 세. 그런데 누가 에러죠? 누가 에러죠 여러분? 3번. 왜요? 둘 다 한자니까 시옷을 표기할 수가 없어. 얘 누가 한자? 새가 한자. 그래서 네가 전세와 방은 발음은 전세 빵 사이수리 현상이지만 너 누구에 해당하느냐? 여기 다가 나올 건데 한자어의 원래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는 게 원칙. 시옷하지 않는 게 원칙. 누구를 뺀 나머지? 6개를 뺀 나머지. 누가 있죠? 곡간 같은 너의 새빵. 또요. 착간의 숫자 퇴간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 합성어는 발음의 사유수 현상이 있어도 시옷 표기하지 않는 녀석이니까 이 30판과 관련 없는 녀석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야 하고 우리한테 된소리만 줬어.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아주 주지도 않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준 문제이기도 했네요. 정답은 3번. 너무 감사한 문제였죠. 정말 라스트 역별 찍기 특강 정말 너무 여러분이랑 함께해서 좋았어요. 여러분 계속 가볼게요. 자, 글쓴이의 견해 부합, 일치하는 것 골라라 라고 주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지문이 길었죠. 한 대씩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문화의 전파 기제는 이거 아니고 이거로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내용인지. 2번 의사소통 이론 이게 나오나 보죠. 여기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지. 그러니까 여기다 X 할까요? 주관 X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 3번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계속 이 얘기를 하네요.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복제를 통해 전파가 되는지 확인하고 4번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나오나 봐요. 자,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이 나오나? 근데 요크셔 지방의 가정과 개인에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일 텐데 이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밈 이론과 뭔가 의사소통 이론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 자, 뭐에 대한 정의해줬네요. 문화. 그치, 문화란 뭐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양식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게 문화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네. 그래놓고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전파되냐? 그 전파되는 기제, 방법, 양식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전염시키는 문화를 다시 읽을게요. 왜 이래 오늘? 빨리 가고 싶은가 봐. 다시 읽을게요. 에잇. 읽는 것부터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 그래, 다시 가볼게. 문화를 맨 처음에 뭐 했네? 정의했어. 문화가 뭐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양식 이것이 전부 모아진 게 문화인데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이러면 이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전파되니? 그 전파되는 기제는 뭐니?에 대해서 궁금해했다는 거지.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가 뭐냐?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예컨대 나왔네요. 리처드 도킨스 드디어 입으로 오셨네. 그죠?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지. 반복하네. 그에 따르면 즉 도킨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 안에 밈 이렇게 있는 거네요.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확산되듯이 이 밈 역시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에서 뭐라고요?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강조 뭐 하는 거네? 생각의 전염이 복제된다 라고 얘기한 거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뭐래요? 그러나 아니다 그 얘기잖아. 그러나 역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네. 이 글을 서술하고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도킨스 반대야. 복제 아니다. 지금부터 복제 아니다를 얘기하겠다. 그 얘기지. 문화의 전파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 이것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주겠대.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이 있는데 이 요리법은 누군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대로 뭔가 누군가 만드는 걸 뭔가 지켜보다가 전파된 그게 아니라 요크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름 자체가 의사소통 이론이야. 그러니까 요 내용. 누군가가 뭔가 만드는 걸 지켜본 후 그대로 따라하는. 다른 말로 바꿔줄래? 복제지 뭐. 그러니까 복제가 아니라 이거 아니야. 이 글 자체가 지금 단락이 이 내용을 부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제 아니라 뭔가 설명, 말,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파되고 공유됐으니까 의사소통 이론인 거 아니야. 계속 가볼게요.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똑같이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가 않는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설명해 줍니다.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변별되는 다르다. 여기 나왔다. 다른 게 뭐야? 변별. 다른 게 뭐야? 구별. 그치?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 동시에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내 생각, 이게 뭐죠? 주관적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야, 어렵게 설명했다. 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제 아니다. 다시 가볼게. 자, 생명체는 뭐예요, 여러분? 앞서 도킨슨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복제된다며.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가 복제라면 완벽하게 복제될 거냐. 근데 복제 아니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모양? 아니다.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하는 결과에서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왜 달라? 복제가 아니니까 달라. 그러면서 다시 말해. 이 요크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달라. 왜?
복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가정이나 걔네 따라 다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말이거든. 그러니까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였다. 주관이 뭔가 여기에 추가된다. 라고 말해주면서 복지의 뭔가 관점에서 이 문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쾅쾅쾅. 너 아니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 말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때 나의 주관 플러스. 그 다음 사람은 나의 주관 또 플러스. 주관 플러스. 계속 뭔가 달라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치하는 거 답은 나왔는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이야, 의사소통 이론이야. 의사소통 이론. 이 사람 뭐 아니다. 복제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걸로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 1번이 명백해요. 그럼 2번 가보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수용 주체의 주관이 바꿔주세요. 시작. 개입한다. 얼마든지 개입한다. 3번.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 OX. S. 그치? 뭐라고 했냐면 말을 통해서 뭔가 전달된다라고 얘기했고 요코시와 푸딩 요리법이 요코시 지방의 가정이나 걔네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뭐로 설명이 불가능해? 밈이론, 복제 이론 아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신의 한 수 독해편에서 뭐 리차드 도킨슨을 다루기도 했었지만 관련된 책을 읽기도 했지만 꼭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치불일치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연습했다 또 강조도 한번 해드리고 시험 끝나고 이제 카페에 불렀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갖다만 올리고 난다서 이제 앉아있는데, 카페에 막, 우리 수험생들이 막, 실시간으로 이제 막 시험 끝나고 나오시면서 막, 선생님 시험 어땠어요? 저땠어요? 이렇게 카페 글 돌려주시고, 또,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서 너무 기뻤다. 정말 제가 가장 정말 행복한 순간인데요, 강사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니, 저 역시 정말 마음 뜨거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다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물론 국가직만으로 이제 끝나는 수험생도 있지만 다음 시험 또 다른 직렬 다양한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은 내가 국가직을 풀어보니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야겠구나라고 또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획하는 자료로도 이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지방직 수업이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업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저는 스스로를 적중여신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사실 붙여주신 자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행보가 우리 수험생들이 붙여주신 이름에 정말 걸맞다라는 면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시험들, 지방직, 공무원, 또 다양한 7급, 피셋 여러분이 만날 그 시험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실 그 문제를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그 역할을 동일하게 계속 꾸준히 정확하게 해낼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또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 특별히 우리 이번 시험 치르고 오신 여러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학교의 기쁨이 꼭 함께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또 다음 시험을 도전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고 이게 출발선, 이것보다 나빠질 수 없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도 마시고 다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남은 나의 시험 일정까지 나를 세워갈 것인가, 나를 채워갈 것인가 계획하고 하루하루 우리 어제도 말고 내일도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